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에 있습니다. 요 책의 저자로 참여해서 그간 한 1년 남짓 우리 여기 장수정 교수님 이하 여러 분들과 같이 이 책을 기획하고 쓰게 됐습니다. 제가 아마 이제 서두에 아마 왜 대한민국이 관광 대국이 되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 뒤이어서 발표에서 우리 장수정 교수님이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관광대국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좀 나누어서 발표를 해서 제가 전반부를 좀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순서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발표할 순서는 글로벌 관광 산업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제 두 번째 왜 우리가 관광대국으로 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관광 산업의 어떤 위치, 문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짧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알게 됐는데요, 관광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한 거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거 고대에도 사람이 어디를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은, 또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이런 일들은 항상 있었죠. 그래서 그런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관광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실제로 관광이라는 것이 활성화되기도 힘들었고 그 자체가 산업화되기도 힘들었던 거죠. 근데 1840년대에 이제 증기기관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은 동력을 얻고 별다른 큰 노력을 안 들이기도 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대서양을 횡단하는 선사들을 중심으로 중산층 관광 육성 경쟁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항공의 출현이죠. 그래서 비행기가 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고 또 대형 여객기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관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관광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 보면 전체 글로벌 GDP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 한번 보면 전체 글로벌 GDP에서 글로벌 서비스업 부분의 GDP가 한 60%라면요, 그 밑에 저기 좀 단위는 93조 달러입니다. 93조 달러라면 한 60조 달러가 서비스업으로부터 나오고요, 그 서비스업에서 또 한 16%인 10조 달러 정도가 글로벌 관광 산업의 GDP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에 중요한 거냐면 굳이 모든 산업을 한 10개로 글로벌리 쪼개 놓으면 그 중에 한 꼭지 정도가 관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관광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봤더니 실제로 관광 산업은 여러 가지의 요인들에 의해서 앞으로도 더 발전하게 될 텐데요, 큰 트렌드는 노동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여가가 확대된다는 것과 또 가처분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그런 중산층 인구가 증가하고 또 고령화 은퇴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령화 은퇴자들이 관광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또 최근 많이 얘기하는 경험경제의 확산, 그 다음에 덧붙여서 트래블테크의 발전, 이런 걸로 인해서 관광은 그 어느 때보다 향후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좀 국가 차원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 관광이라는 것이 어느 아프리카 미개한 나라에서 갑자기 관광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인프라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인프라가 관광을 위한 인프라일 수도 있고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일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례를 보게 되면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실제로 관광 개발을 하고 그 외화 수입 원천으로 또 새로운 산업화를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의 인프라, 그게 교통이 됐든 여러 가지 다른 관광에 필요한 인프라들이 개척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인프라를 내국인, 그 인트라바운드 관광객들이 일단 채우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지나서 이제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탈피해야 되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나라들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할 때도 이 관광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그럼 대한민국 관광은 왜 관광 대국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리 한국 경제 성장의 역사를 보시면 상당히 고도 성장을 해왔죠.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 중심의 고도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 이 제조업 자체는 충분히 생산성 관점에서도 OECD 중상위 수준에 와 있고, 제조업 자체도 어느 정도의 규모의 생산력과 규모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잘 되고 증가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첨단 산업인 반도체에서도 세계 2위이고 배터리 생산 5위고 AI 지수도 테크놀로지도 발전한 나라인데 이 다음은 무엇인가? 그것이 아마도 서비스업일 거고, 그 서비스업에서의 중심이 관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아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이 지방 소멸 문제입니다. 제가 책에 저자 서문에도 썼지만 저기 군위의 무슨 면은 2년 만에 아이가 한 명이 태어났대요. 면 단위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인구 소멸 또는 지방 소멸의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심각합니다. 아마 이 2부에서 우리 장수정 교수님께서 잘 설명드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방이 소멸된다는 건 결국은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인구가 동시에 준다기보다는 수도권의 쏠림 현상이 훨씬 심해진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계속 심화됐을 때 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되게 암울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관광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자영업자 문제입니다. 분명히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음에도 여전히 후진국적인 자영업 구조와 자영업자 수가 많은, 비중이 많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보시면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코스타리카, 칠레, 대한민국 조금 창피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탈리아가 있긴 하네요. 영국은 물론 뚝 떨어져 있지만,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 같은 이런 영세한 자영업자기보다는 그 기술, 주로 소공인 위주의 장인, 이런 사람들이 자영업자를 구성하고 있어서 자영업자의 소득이 그렇게 적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영업은 서비스 부분에 낮은 생산성의 원천이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경제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결정하는 것이 노동 자본 생산성이라 그러면, 그 생산성이 제조업의 생산성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제조업 생산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 생산성은 아주 낙후되어 있는 거죠. 아주 낮은 거죠. 근데 이 낮은 서비스업 생산성의 원천이 이 자영업의 과잉에 따른 자영업의 낮은 생산성에 기인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게 이제 도소매업, 그 다음에 숙박 음식업, 운수업 이런 순서인데요. 자영업자가 많이 종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관광업이 저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업종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관광 가면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일단 그죠? 우리 조그만 가게 가서 물건 사잖아요. 이게 다 소매업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여러분 관광 가면 음식 드시죠? 예. 그 다음에 잠자야 되잖아요. 또 뭐 해야 됩니까?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낙후된 자영업 부분 중에서도 가장 생산성이 낮은 부분에 그 업종과 관광은 직접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작년에 다카마스라는 데를 어떻게 가보게 됐는데요. 조그만 도시 같아요.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산만한 도시 같아요. 근데 거기에 한국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중국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그죠? 조그만 섬에 갔는데, 저 유인 가보셨죠? 거기에 가면 긴링코호스라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나라 저 양수리에 있는, 그죠? 그 강에 비하면
너무 다 볼품없는 호수인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바글바글대고 거기서 음식을 사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지역에 사람들을 보낼 수 있을까?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2000년대에 가장 많이 했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건 산업단지 유치였습니다. 땅을 무료로 주고 세제 혜택을 주고 제조업 기반의 산업단지 육성이었는데, 지금 그 방식대로 하는 지자체가 많지가 않겠죠. 관광은 실제로 그런 일본처럼 저 작은 소도시에도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자영업이 과밀화되어 있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과밀화된 자영업에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도, 그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도 이 자영업 문제가 관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산업 육성에 따른 한국 경제의 효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보시면 어쨌든 저희 나라는 저렇게 실질 GDP가 꾸준히 감소해서 작년에 1.4, 올해 2% 정도를 바라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저성장 기조에 접어든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광은 전 세계에서 국가 평균으로 볼 때 한 10.5%, 그 나라 산업 GDP의 10.5%를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이냐면, 물론 관광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로서 이제 공식적인 데이터는 2.8%입니다. 그죠? 일본이 제가 알기로는 한 7% 수준까지, GDP의 7% 수준까지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GDP 7% 갈 때 한 10년 걸렸다면, 저희가 2.8에서 7% 갈 때 10년 걸린다고 치면, 저희가 정말 관광을 육성해서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4%, 매년 4%니까, 10년에 4%니까 산술 평균에도 1년에 0.4%씩 경제활동에 기여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 계산만 봐도 관광은 중요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현재의 체질로 그냥 그대로 간다면, 그죠? 2031년, 40년에 1.3%. 근데 시나리오, 관광을 전략적으로 잘 육성해서 체질을 개선하는 경제 체제로 가면 2023년에 30년 2.3, 1.5, 1.1 이런 정도로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관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한민국 관광 산업을 진단하기 위해서 잠깐 다른 나라 사례를 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몇 개 나라를 좀 유형화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국가들은 한 4가지 유형으로 나눠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각 국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의 성장 속도, 그 다음에 국가 산업 내 관광이 차지하는 중요도, 그 다음에 역사적, 지정학적 자원의 활용 정도와 정책적 노력, 이 4가지 기준에 의해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런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선진국형 관광 대국들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같은 나라들이고요. 네, 의존형 관광 대국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전통형 관광국입니다. 그냥 자연자원이 많고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은 터키, 인도, 중국, 브라질 같은 나라고요. 그다음에 이머징 관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폴란드, 이집트 같은 나라들인 거죠. 요거를 우리가 레이더 차트 같은 걸로 만들어서 보면, 선진국형 관광 대국에서는 관광이 경제에서 차는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 관광 자체의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우리가 저들 나라처럼 단숨에 저렇게 갈 수는 없겠죠. 근데 의존형 관광 대국은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전자제품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이 나라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아니죠. 관광이 대단히 중요한 나라들이고 지정학적 위치나 좋은 자연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죠. 규모도 크고 경쟁력도 높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관광을 중요시하고 관광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는 나라들입니다. 전통형 관광은 경쟁력은 되게 낮은데 경제 비중은 일정 정도의 수준으로 높다는 거죠.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고,
노력을 충분히 더 해야 되는 나라들이고요. 이머징은 아직은 규모도 작고 경쟁력도 낮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쟁력만 높인다면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사례와 가장 유사합니다. 지금 아주 낮은 경제적 비중을 갖고 있는데 그 경제적 비중을 급속하게 넓혀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들면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도시 개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몇몇 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많은, 특히나 런던 주변에 많은 관광 도시를 개발하고 있고요. 지방 도시 역시도 전략적으로 컬처를 입혀서 도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사우디 아시죠? 저희 사막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랜드마크 개발을 한다든지 국제 스포츠를 유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무비자 정책 확대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있고요. 또 휴양지 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소도시 관광 활성화를 꾀하고 있고요. 멕시코는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정부가 관광청을 신설해서 관광을 하나의 경제 성장의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 같은 나라도, 사실 인도 같은 경우 관광이 불편한데 최근에 많은 인프라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뭘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도 자기 나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인바운드 관광객 자체가 이들 국가들이 다 우리의 경쟁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전략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경제 비중은 아주 낮죠. 저희가 보면 경제 비중은 아주 낮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경쟁력은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인프라적인 경쟁력,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 상품,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 등등. 그러나 성장률은 지금 약세고, 경제 성장률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쟁력 개선 자체도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림을 조금만 바꿔 그리면 아마 우리나라가 충분히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관광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세계경제 포럼이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사실 다른 거는 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높은데 유독 관광 쪽으로만 내려오면 62, 32, 82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관광으로서는 아직은 후진국이라고 하면 또 욕을 얻어먹겠지만 아직은 노력을 더 해야 되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 세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목받고 있냐면 에어비앤비 검색 도시 4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트래블러 선정의 최고의 아시아 레저 도시로도 선정됐고요. 유로모니터,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한 거죠. 도시 순위 26위에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지표만 보면 서울은 대단히 중요한 전 세계의 관광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광하기에는 너무 불친절이라기보다는 불편한 나라죠. 그래서 관광지로서의 낮은 다양성,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고요. 한 76% 정도가 다 서울 수도권만 방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편리하게 관광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구글 지도 켜놓고 여기 여의도에서 콘네드에서 여의도역까지 도보로 찍으면 안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를 다운받고 네이버를 외국인이 다운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가능할까요, 그게? 대단히 사실 불편한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개선이 됐죠. 그 다음에 여전히 패키지의 가이드 투어에 저품질화 제품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관광의 역사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인바운드 관광 수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주가가 폭락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상향하는 주식이 이렇게 우상향하면 이건 대박주입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주식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코로나 때 뚝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회복을 하는 거죠. 자, 일본도
사실은 2014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랑 관광객 수가 같았습니다. 뒤에 그림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일본은 2014년을 기점으로 관광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이렇게 아웃바운드로 일본 측면에서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수지를 양쪽에선 다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흑자로 전환됐고요. 우리는 계속 이 파란색이 우리나라인데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그림은 경제 규모에 걸맞게 정말 우리는 관광 산업 규모를 달성했는가? 이 X축은 우리나라의 GDP 규모고요. GDP 규모로 보면 엄청난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는 사실 저희 나라가 상당히 상위권이죠. 근데 관광 산업 거기에 걸맞는 요 정도의 수준에 와야 되는데 관광 산업 규모는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GDP에 걸맞는 관광 산업 규모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광 수입의 연평균 성장률 기준으로 봐도 여러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가파르게 연평균 성장률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관광 수입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본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일본도 여쯤에 있다가 일로 갔기 때문에 저희도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서 계속 저성장이 고촉화되고 관광은 도태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한국과 유사했던 일본 관광은 2014년을 한번 보시면 저희 나라가 오히려 그 이전에는 방한 외국인 수가 더 많았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했었죠. 그러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일본은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횡보하다 조금씩 올라간 거죠. 어떤 분들이 일본은 엔저, 자기네 자국내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관광객이 늘었어. 실제로 일본은 2015년부터 한 19년 이전까지는 엔저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던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거치고 나서 둘이 감소했다가 일본은 빠르게 회복해서 저보다 2배 넘게, 물론 2019년에 저희가 1750만, 일본이 3190만이었는데 2배는 아니었죠. 근데 훨씬 더 빠르게 회복했다라는 것도 한번 눈여겨볼 만한 것입니다. 근데 일본은 실제로 관광청을 설립하고 저희 나라는 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국이 2개가 있죠.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정부 조직입니다. 물론 관광공사라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능하고 엄청난 조직이 있긴 하지만은 이 관광을 국가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했을 때는 일본보다는 훨씬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아베라는 사람을 뭐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일본 재흥 전략을 통해서 관광 산업을 핵심적으로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실이 직접 관여해서 관광을 관여했던 거죠. 그런 성과들이 이런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우리나라의 문제는 여러분 다 방한 강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나라의 사이즈도 3.3배 정도 큽니다. 그만큼 가볼 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보다 당연히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14년 이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잘했든 일본이 못했든 분명히 유사한 수준을 갖고 있었고, 그 유사한 수준을 어떻게 저렇게 극명한 차이가 났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일본의 하나의 중요한 정책은 일본의 지역적으로 이걸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권역별 관광 정책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고 지자체도 거기에 편승해서 잘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도쿄, 오사카, 교토, 그죠? 우리는 일본에 가면 이제 여러 군데 도쿄만 가지 않고 여러 군 나눠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소도시를 가기 시작했고, 이런 현상들이 뭐 엄청 오래전 일이 아니라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일본은 주요 루트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관광을 지역 관광 자원을 개발했던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된다 그랬죠?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 일본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일본의 길을 간다 그러니까 저도 좀 말하기가 그런데요. 일본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성장, 경제 성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노력할 때 있는데요. 과거에 쭉 정책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관광 산업은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화 산업의 하위 산업으로 인식되어서 관광이라는 것이 약간 천대시 받지 않았나. 이건 진보 정권, 보수 정권을 떠나서 관광은 늘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제 성장이 정체됐습니다. 마땅히 두각을 나타내는 동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관광이라는 테마가 대한민국을 앞으로 향후 20-30년 먹여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테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제 책에도 썼지만 이제는 관광 산업을 분명한 국가 성장의 동력의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광의 거버넌스 체계를 효율화하고 또 우리가 관광에 대한 어떤 정책을 쓰거나 행위를 했을 때에 대한 성과를 반드시 피드백하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모자란 인프라를 채우는 것, 그것을 지금부터 해야 일본처럼 향후 5년, 10년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이 부여입니다. 외국인 한 명도 없어요. 도심에 가면 거의 폐허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여 자주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이 방문하는 게 아니라 누가 방문해야 될까요? 그죠? 중국 사람이 오고 일본 사람이 오고 서구 여러 사람이 그 도시를 걸어 다니고, 그죠? 그러는 것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 교수님은 이제 하우투를 말씀하실 거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오늘 온 이 자리에 있는 분만이라도 좀 잘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